11월 20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및 업종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효과가 소멸되면서 삼성전자는 3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조선주와 더불어 엔터, 게임주의 강세가 코스피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2차 전지주는 제한적인 상승에 그치거나 일부 종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한 가남 신약 기대감에 지난 월요일 급등했던 HLB그룹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닥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마감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외국인은 양시장 순매도를 일관하면서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국채금리 하락과 엔비디아 실적 기대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과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확전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다우지수는 하락했고 반면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엔비디아가 4%대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회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새로운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나스닥 규정을 준수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31%대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연말을 앞두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장 막판 기술주 강세의 상승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러우 전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고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정학적 위기에도 미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유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러우 전쟁 격화 우려가 증시 불안을 키웠으나 확전 자제 입장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여전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미증시 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결과와 블랙엘 수요 전망에 주목해야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2025년 원자재 시장 전망 자료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원자재 시장 전망을 발간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저희가 계속해서 드렸던 투자 의견에서 큰 변화는 없고요. 이제 금에 대해서는 좀 선호도를 계속 높게 가져가고, 경기 회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비철금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적 투자 의견, 그리고 국제유가는 이제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나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높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2025년에도 경기 향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금리 인하 시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과 주요국들의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있어서 이럴 때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 미국의 견조한 경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가 좀 선제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인식 때문에 경기가 계속 괜찮다면 좀 박스권에 머무는 수준에서 이제 나중에 올라가는 수준, 그리고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좀 부진하다면 박스권 밑을 하단으로 깨고 나서 올라가는 이런 두 가지 경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공급 주도의 하방 우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박스권 같은 경우는 60에서 80달러대 박스권 등락에 이제 하방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전쟁 이슈에도 이제 유가가 상단이 85달러에 그치면서 계속해서 상단도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공급 완화, 감산 완화, 즉 증산이 좀 진행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수요가 강하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공급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지난 한 2년간 금리랑 달러가 상승해도 이제 금 가격은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미 대선 이후에 이제
그 달러랑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과거 사례도 보면 그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면서 좀 최근 금 가격이 조정 중인데 저희는 리플레이션이 좀 그 메인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 가격에 충분한 조정이 있다면 드디어 좀 매수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과거에도 금의 그 장기 상승 사이클을 보면 충분히 목표가 3,000달러대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기 상승을 위해서는 달러와 금리의 추세적 하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이 워낙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금과 금의 비율이 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경기 부진 지속되면서 비철금속이 좀 상대적 양세를 보이는데 저희는 이제 비철금속은 위안화가 한 7.0 밑으로 좀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좀 중국 쪽의 경기가 좀 돌기 시작하면 이제 비철금속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 2025년 내에도 한번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현대 로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현대 로템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75,000원에서 82,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기존의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935억 원, 영업이익 1,37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방산 수출 영업이익률은 24.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1분기 20.2%, 2분기 25.5%, 3분기 24.5% 등 지속적으로 20%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4분기 중에는 K2전차 폴란드 2-1차 180대에 대한 실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차 계약분은 다양한 옵션이 추가되는 만큼 1차 계약 금액 4.5조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군 4차 양산 150대 약 2조 원 규모의 계약도 4분기 중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100에서 150대 규모로 예상되는 루마니아 1차 계약 역시 늦어도 내년 3분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현대로템은 최근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전차 및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무기 체계에 대한 총괄 협력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페루가 진행하는 지상무기 공급 사업의 총 물량과 사업 규모가 담겼는데요.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납기와 세부 사양, 교육훈련 및 유지보수 조건 등이 명기된 실행 계약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최종 계약으로 연결된다면 수출 지역과 수출 장비의 다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 다음은 현대 모비스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네요.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현대모비스 CEO 인베스트 데이가 있었고요. 저희의 해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 수익성 제고, 성장, 주주 환원이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최근에 단기간 내에 이제 검증이 가능한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4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8%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은 5에서 6% 수준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10년간 비현대차 그룹으로부터의 핵심 부품 매출을 10배 이상으로 늘려서 핵심 부품 매출에서의 그 비현대차 그룹 비중을 지난해 10%에서 2030년에는 40%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율의 그 금액을 비율을 지난 3년 동안의 19.7%에서 향후 3년간 30% 이상으로 높이는 주주 환원 제고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주주 환원 규모는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현대모비스가 지금까지는 주주환원 대상 기준에서 지분법 이익을 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이 상당히 커서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그 주주환원 대상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주주환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대모비스의 세전이익에서 지분법 이익이 차지한 비중이 41.5%가 되다 보니까 지난해 기준의 어떤 주주환원 기준에다가
이익과 지분법 이익을 만약에 주주환원 대상으로 포함한다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면 총 주주환원 규모가 71%나 증가했을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내용을 발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을 같이 할 건데 이 비율을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할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라면 이제 뭐 2달 있으면 새해인데 2025년 초부터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해석은 주주환원이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유의미한 어떤 코멘트를 좀 뽑아본다면 올해 말 내년 초에 의미 있는 비현대차 계열사로부터의 수주 가능성을 이제 높게 열어보고 있고 뭐 배터리 시스템이나 구동 시스템 또는 그 단위 부품에 대한 협상이 여러 단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밝혀서 이 수주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사를 앞두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봤던 부분이 3가지였는데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수익성 제고하는 내용, 성장성, 주주환원 강화 이런 내용들 다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 성장하는 부분, 글로벌 5위 수주하는 부분을 뭐 연말 연초에 수주 가능성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주주환원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부터는 바로 그 자사주 매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 측의 어떤 주주환원이나 성장에 대한 어떤 의지나 가시성 이런 부분들이 곧 확인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수익성 제고되는 부분은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에서 이미 상당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1월 말에 발표될 4분기 손익에서 만약에 이제 수익성 부분 개선되는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거를 또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곧 검증 가능한 내용들로 채워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사마 콘덴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사마 콘덴서 투자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4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은 상승률이 51% 수준이고요.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 4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 확대되었고 또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전장용 MLCC 수요수나 반도체형 MLCC 부진 지속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일회성 비용도 11억 원 발생을 해서 수익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4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는 통상적으로 고객사 재고 조정이 발생하는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MLCC 제외한 사업부는 최근에 실적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양호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MLCC 업황 개선 속도가 기대치 대비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는 IT랑 MLCC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AI랑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 공장, 충전 선비 등을 커버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력용 MLCC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건설 산업 자료입니다. 장문중 연구원입니다. 업종의 주가가 어떤 것이 선결돼야지 오를 수 있는지 좀 작성한 자료고요. 2018년 주가 흐름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KB증권 기본적인 전략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업종보다 기업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고요. 하반기에 업종을 베팅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선호도는 HDC 현산, GS건설, DLENC 순입니다. 2018년 업종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때 일단 기본적인 모멘텀은 대북 사업 기대감이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정도 전후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시기였고 그때 이제 대장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북 사업 기대감으로 2018년을 기억하지만 실제 대북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났던 것들이 있는데 GS건설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4월 5일경에 발표했었는데요. 약 3,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었고 주가에서 보시면 대북 모멘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GS건설 어닝 서프라이즈는 조금 선행해서 한 8일 정도 선행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서 환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현장에서 약 1,800억 정도 환입이 있었고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업종 전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벤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외 플랜트에서 지금은 마치 주택처럼 계속 비용 이슈가 매분기 있었었는데
주택에서 마진이 개선돼도 해외에서 비용이 계속 발생하니 투자 매력도가 높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플랜트, 그것도 중동에서 대규모 환입이 발생하니까 해외 비용에 대한 우려가 일순간에 누그러지고요. 업종의 가장 큰 우려가 누그러지니까 사람들이 모멘텀 요소에 좀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핵심 우려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PF보다는 원가율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년 초중반부터 원가율에 의미 있는 개선 기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업종으로의 베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